자, 부엉이들, 만약에 2100년의 미래지구가 심각한 기후이기 때문에 멸망 직전이라고 해봐요. 미래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무조건 다 죽는 상황이에요. 이때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엉이는 엉이호를 타고 태양계를 탐사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떤 행성부터 가볼까? 어디부터 가야 될지 고민하던 부엉이는 우연히 한 뉴스 기사를 봤어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 아닌 수성입니다. 엥? 수성이 제일 가깝다고? 일단 가까운 데부터 가는 게 낫겠지? 부엉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성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구랑 가장 가까운 데가 수성 맞아? 수성이 태양이랑 제일 가깝고 지구랑 제일 가까운 곳이 금성 아니야? 태양계는 다들 알다시피 그 순서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죠. 이렇게 7개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 행성들이 전부 일렬로 딱딱 줄을 맞춰서 태양을 돌고 있진 않아요. 왜냐? 각각의 행성들마다 공전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분명히 지구하고 가까운 행성인데도 태양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금성이 태양 반대편에 있고 수성이 지구 쪽에 있다면 수성이 금성보다 지구에서 훨씬 가까운 거죠. 과학자들은 태양계 행성들이 평균적으로 지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했는데요.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행성은 다름 아닌 수성이었어요. 평균 거리 1억 5,500만 킬로미터였거든요. 금성은 1억 7천만 킬로미터고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알려진 금성이 수성보다 평균 1,500만 킬로미터나 더 멀리 있다는 계산입니다. 참고로 지구와 화성의 평균 거리는 약 2억 5,500만 킬로미터고요. 자, 어쨌든 부엉이는 이미 수성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수성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고 수성으로 날아가 버린 부엉이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성이 평균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뜻이지 수성이 무조건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금성이 지구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시기를 골라서 부엉이가 금성으로 갔다면 연료도 별로 안 들었을 거고요. 시간도 아주 많이 단축했을 거예요. 수성이 지구랑 가장 가까울 때는 약 8천만 킬로미터 거리가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금성은 지구랑 가장 가까울 때는 약 4,100만 킬로미터가 돼요.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냥 부엉이는 수성이 평균적으로 가장 가깝더라 라는 기사만 보고서는 바보같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부엉이의 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그 탐사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 수성의 공전 속도가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빠르거든요. 수성의 공전 속도는 초속 48km, 반면에 지구의 속도는 초속 30km입니다. 자, 이렇게 수성의 공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엉이호가 수성에 가려면 이 수성 공전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엉이호는 초속 48km로 이동하고 있는 수성의 공전 속도에 맞춰서 착륙해야 된다. 야,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게다가 수성은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이에요. 이 중력이라는 건 태양하고 가까워질수록 그 힘이 커지거든요. 수성이 태양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만큼 태양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 말은 엉이호 역시도 태양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성 탐사 난이도는 더 높아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엉이호가 수성의 공전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수성에 착륙하는데 실패할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태양 중력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수성에 제대로 착륙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네. 스윙바이를 이용해야겠어. 스윙바이가 뭘까요? 자, 여기 엉이호가 있어요. 엉이호가 A행성에서 B행성으로 가는 동안 일부러 A행성 근처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A행성의 중력이 있잖아요. 이 A행성의 중력의 힘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엉이호는 연료를 쓰지 않고도 속도도 무진장 빨라지고 궤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엉이호는 A행성을 스윙바이한 다음에 B행성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스윙바이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항법인데요. 태양을 탐사하러 떠난 파커호도 마찬가지로 스윙바이를 이용했어요. 파커호가 태양을 탐사하러 갈 때 만약에 태양으로 직방으로 가버린다면 태양 중력에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대신 연료 소모가 극심하고요. 그래서 파커5는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붙인 다음 태양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금성까지 갔다가 다시 태양으로 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스윙바이 하면서 파커5의 속도도 무진장 빨라지고요. 궤도도 손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파커5는 2025년까지 24바퀴를 돌면서 점점 더 태양 가까이 진입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시속 6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 근처 600만 킬로미터 내외까지 접근할 거라고 해요. 파커5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게 될 거고요. 태양 가장 가까이 접근한 탐사선으로 기록될 예정이죠. 자, 다시 수성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엉이호가 수성에 편하게 가려면 금성을 스윙바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원래는 수성까지 직진으로 가버리면 9천만 킬로미터면 가거든요. 거의 집 앞에 편의점 가는 수준인데 이게 90억 킬로미터까지 늘어난 거면 거의 100배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기회 자체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스윙바이 경로를 잘못 계산하면 태양 중력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또 여러 번의 스윙바이 끝에 수성에 착륙하기 이전에는 엉이호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를 거예요. 그만큼 엉이호의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하게 되죠. 엉이호가 공짜로 속도도 얻고 궤도도 조정하는 대신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2018년에 발사된 수성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바로 이 스윙바이를 통해서 수성으로 간다고 해요. 원래는 수성까지 직진으로 가버리면 9천만 킬로미터면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방으로 가는 대신 지구와 금성, 수성을 수차례 스윙바이 하면서 90억 킬로미터를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2025년쯤에 수성 궤도에 안착할 거고요. 어찌저찌 수성 궤도까지 도착한 엉이호. 하지만 수성에 착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 번의 스윙바이로 탐사선의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고요. 수성의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낙하 장비를 사용해도 감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엉이호는 수성에 무사 착륙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수성에 살 수 있을지 조사하기 시작했죠. 수성에서 바라보는 태양은 지구에서보다 3배나 커 보여요. 그만큼 태양에 가깝기 때문이죠. 또 수성의 총 질량은 지구의 5%밖에 안 돼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그 질량이 가장 작죠. 수성의 크기도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달보다 조금 더 큰 편인데 달의 지름이 3476km고요. 수성은 4879km예요. 수성의 평균 밀도는 지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력은 지구의 37% 수준이죠. 수성은 지구하고 마찬가지로 암석형 행성입니다. 우리 인류가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성은 달처럼 크레이터가 꽤나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행성이 많이 충돌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 형태는 아주 작은 구덩이부터 지름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구덩이까지 아주 다양하죠. 약 40억 년에서 35억 년 전에 수성의 지질 활동은 아주 활발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분출된 어마어마한 양의 용암은 대평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크기는 무려 수성 표면의 6%에 달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미국 땅의 60%라고 하죠. 수성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성의 핵이 행성의 7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핵의 지름만 3600km가 되고요. 멘틀이 600km, 그리고 지각이 100에서 200km죠. 수성은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갖게 됐을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성이 만들어지던 초기에 아주 거대한 미행성하고 충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 설에 따르면 이 거대한 충돌 직후에 멘틀을 비롯해서 외부의 가벼운 물질들이 대부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다고 하죠. 그 다음 중심부에 있던 철 그리고 니켈만이 남아서 핵은 크고 멘틀은 얇고 지각은 아주 얇은 형태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밀도는 크게 증가했고요. 여기 또 다른 설도 있어요. 원시 태양이 내뿜었던 열기 때문에 수성 표면이 증발했다거나 아주 오래전에 젊은 태양의 자기장이 수성의 가벼운 입자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됐다는 설도 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수성의 대략적인 환경을 살펴봤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인간이 수성에 살 수 있냐 없냐? 일단 수성은 중력이 너무 작죠.
수성의 중력이 너무 작은 탓에 수성은 대기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또 수성의 높은 표면 온도 때문에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날아가 버려서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수성에서 살려면은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주복으로 신체 압력도 유지하고 산소도 주입시키는 거죠. 수성의 표면이 달 표면이랑 비슷하게 크레이터가 아주 많은 것도 대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운석은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다 타버리죠. 그렇게 운석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요. 하지만 달이나 수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운석이 그대로 지표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또 대기가 없다는 거는 풍화작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성과 달에 있는 크레이터는 풍화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성에 산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운석이 떨어져도 안전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대 분지라든가 어떤 협곡 사이에다가 거대한 동굴을 짓고 살아야 될 거예요. 수성의 낮은 무려 430도까지 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게 태양열은 수성의 표면까지 직방으로 오는 거죠. 게다가 수성에 밤이 오면 영하 180도까지 떨어져요. 수성의 일교차는 600도가 넘는 거죠. 그리고 수성의 자전주기는 58.6일이기 때문에 지구의 시간으로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430도까지 올랐다가 영하 180도가 되는 겁니다. 수성에서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혹독하죠. 자,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나사의 수성 탐사선 메리노 10호가 수성의 북극에서 얼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얼음의 면적은 워싱턴 DC만 하고 두께는 4km 정도가 됩니다. 무게로 따지자면 최소 1000억 톤에서 1조 톤의 얼음이 있는 거예요. 수성의 극지방에 얼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성의 자전축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수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0.01도. 덕분에 수성의 극지방에는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면적이 있는 거고 덕분에 얼음이 있는 거죠. 이 얼음을 이용한다면 식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산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성에 인간이 살 수 있냐 없냐 결론을 내보자면 수성에서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탐사 난이도도 높고요. 일교차는 600도에 자기장은 지구보다 100배나 약합니다. 대기도 거의 없습니다. 수성의 환경하고 완전히 단절된 어떤 벙커 같은 걸 짓는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에 대한 테라포밍은 그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라는 게 과학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좋은 옵션들이 많은데 왜 하필 수성입니까? 수성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행성들을 알아보죠 라고 하는 상황이죠. 수성에서 살기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부엉이. 부엉이는 다음 행성 금성으로 향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금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입니다.